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최근에 브로드컴 이슈가 더해지고 다시 또 오라클 이슈가 더해지면서 상승과 하락과 상승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소식 저는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컴 때문에 주가는 한번 하락했다가 오라클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앞으로 엔비디아는 이런 이슈들과 계속하면서 주가는 출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소식, 과거에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조정일지 계속 패권 전쟁이 시작될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간에서는 브로드컴의 추격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엔비디아가 출렁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차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읊어 드릴 거예요. 왜? 자, 이 소식은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소식. 그러니까 뭐 방산주, 우리나라 방산주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계속 장기 우상향을 해왔었는데 얘네들도 자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동안에 갖가지 악재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또 왔구나 하면서 자 흔들리지 않고 엔비디아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 사실 브로드컴은 과연 위협적인가 제가 오늘 기업 분석을 낱낱이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는 0.09% 약간은 조정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0.48% 빠지면서 약간은 조정을 보여주는 약간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듯 했으나 사실상 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가 부근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큰까지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게는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야 될 부분 뉴욕 증시 분위기 좋죠. 어제 특히나 뭐 테슬라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뭐 로보택시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줘야 엔비디아 역시 이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9월 증시 분위기 아무래도 좀 위협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저도 9월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뉴욕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잘 견뎌가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그림들까지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는 그동안 9월은 좀 약간 마의 구간이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항상 주가는 눌리거나 조정을 받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셨었는데 차근차근히 잘 견디면서 소화를 해내고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이유도 엊그제 8월에 PPI에 이어서 CPI까지 시장에서 소화를 잘 해주는 구간들이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9월도 좀 당분간은 금리 인하 소식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이런 순조로운 흐름들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엔비디아가 지금 회복세에 들어와주고 있는 와중에 계속 뭐 AI 관련된 오라클 이슈, 브로드컴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는데 이거를 좀 잘 점검하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 때 출렁이더라도 우리는 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브로드컴이 얼마나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시간차를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라오는 시간과 뭐 매출 잡히는 거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아직 너희 멀었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짚어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짚어줍니까?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봐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틈틈이 기억하실 때 생각나실 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한 번씩 공부하시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자, 어제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복습을 시켜드리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살펴봐야 되는 이유 있죠. 요거를 토대로 봐야지 앞으로의 성장과 브로드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467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AI 성장 구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준 것이 이번 2분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강력했던 이유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411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블랙엘과 RTX, PRO, GPU까지 채택이 확산되게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88%에 달하는 AI 성장의 매출을 톡톡히 보여준 것이 2분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돋보이는 부분은 자, GAAP 기준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자, 일회성 비용과 중국의 H20을 관련 제한 판매를 제외한 게 2분기 매출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도 AI 사업 실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면서 이익률까지 높여왔던 게 2분기였다.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밖에 게임 산업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쭉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사업 부분별로 자동차, 로봇공학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핵심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지난 분기 동안 상품을 드린 금액이 467억 달러라고 했죠. 자, 이 규모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커진 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수요 자체가 AI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는 거를 점검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땠죠? 이게 매출의 88%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는 뭐다? AI 인프라 회사에 훨씬 가까운 회사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GPU가 게임용 시장에서 기업용 인프라로 주 매출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총 이익률, 총 마진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72%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것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1달러에 0.72를 뺀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이 남는다라는 걸 뜻해요. 마진율이 높으면 어때요? 당연히 회사의 영업이익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높은 마진을 땡기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을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 속도도 빠르고 점유율도 빠른데 마진율까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영업 비용도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들은 뭐냐? 연구개발이랑 이런 데다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매출에서 운용 비용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R&D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마진율도 높고 전체 매출의 비중이 88%가 AI 쪽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점유율도 빠른데 R&D도 멈추지 않고 폭격으로 쏟아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 벽자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생태계 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 뒤도 앞도 중간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R&D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투자 비용도 크고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 회사가
견고하고 탄탄하게 뭐 이제 발전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이랑 비교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얼마나 시간차를 두고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들어올 때가 됐죠. 제가 이것들을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기업의 주가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 분야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6개월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살펴봐야 될 텐데, 브로드컴은 파란색이죠. 이렇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파란색보다 조금 눌려있는 상태죠. 최근에 6개월 동안 딱 눈에 띄게 보셔도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딱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라? 좀 이상한데? 엔비디아, 아니 얘가 고평가라고 들었는데 막상 이제 경쟁사 수익률이랑 전체적으로 지표를 뜯어보게 되니까, 자, 브로드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6개월 동안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더 큰 상승률을 일단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AI 붐에 힘입어 상승을 했었는데 브로드컴이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ER과 EPS 증가율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통 PER과 브로드컴,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빨간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PER은 40 정도 돼요. 이렇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다. EPS 증가율도 146%에 달하는데 이게 이익 성장폭이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EPS 증가율이 14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폭이 상당히 크다. 나름대로 좀 많이 눌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브로드컴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브로드컴의 PER은 여기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때요? 자, 150 좀 못 가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EPS는 여기 보시면 EPS 브로드컴은 -62 돼 있죠. 엔비디아는 146으로 돼 있고 얘는 EPS가 6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라는 거는 최근에 실적 감소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너무 좀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뜯어보니까 현실은 어떻다? 아직까지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올랐다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 브로드컴이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성장 대비해서 오히려 적정 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평가, 상대적으로 브로드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위치에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브로드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 엔비디아를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과연 이번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흔들 만큼 위협적이었던 소식들이 나와줬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뭘 잘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장 브로드컴이 맹추격할 수 있을까? 좀 지표를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엔비디아는 AI GPU, 데이터 센터, 요 가속기 요런 것들을 핵심 분야로 담당하고 있죠. 브로드컴은 통신칩, 반도체, AI 관련 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의 지배력은 GPU, 엔비디아께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주력 분야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칩, 네트워크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들의 장점은 뭘까요? AI 생태계 전체적으로 이미 얘네는 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정적인 매출을 형성을 하면서 고객 포진율이 상당히 다양하고 얕게 넓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GPU,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 GPU 경쟁력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죠. 우리가 여기를 지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소식. 엔비디아는 브로드컴 때문에 주가가 한번 타격을 받았고, 오라클 덕분에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는 겹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양상이었지만 어쨌든 위협적인 소식을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출렁였었는데, 하나씩 뜯어보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왜 이슈가 떠올랐죠? 오픈 AI랑 함께 AI 생산칩을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규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조 원이라고 했죠. 100억 달러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양산 시점이 26년부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문형 반도체 ASI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번 협력을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줬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줬던 이유는 AI칩 가격을 높임에 따라서 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주가를 한바탕 위협적으로 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엔비디아한테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이슈가 엔비디아한테 영향을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I 칩이 데이터 센터 서버용 HBM이 필요하게 되는데, 공급 시점은 내년부터 양산을 해서 HBM을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망이 브로드컴은 뭐 삼성, SK, 마이크론 여기서부터 또 조달을 하면서 공급망 리스크 감소시키고, 거기에다가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브로드컴과 오픈 AI 협력으로 우리나라 공급사, 뭐 삼성, SK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브로드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급사가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 분명히 가격 압박은 줄 수 있는 공급망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AI 칩 자체 생산 가능성까지 올리게 되는, 어쨌든 이 독점 구조의 균열은 낼 수 있는 정확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오라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라클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죠. 거기에 48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대부분이 엔비디아 반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오라클 클라우드 매출이 14배 가까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엔비디아가 이 예상보다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돼서 어제 오라클이 35% 가까운 3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산출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진짜 알짜배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영상 안 나가고 보셨던 분들, 저 상당히 좋은 정보, 이건 어디서 볼 수 없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엔비디아는요, GPU만 놓고 봤을 때 2분기 매출에서 139억 달러를 매출을 냈고, 브로드컴은 159억 달러를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브로드컴의 전체 매출이 엔비디아보다 크지만 AI 비중이 낮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는 GPU 매출이 대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와 직결이 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아까 오라클과 협력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연평균 30%, 25%에서 35%에 가까운 독점적인 이런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좀 확대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비해서 절대 매출 규모는 좀 작지만 성장률 또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시간차는, 저는 3년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는, 자, 엔비디아가 3년부터 26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리서치 기관들이 28년부터 30년쯤에는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가이던스를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AI 성장률이 한 자릿수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자, 그것을 앞뒤로 끊어냈을 때 한 3년 정도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고객사들 뭐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따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 자체가 아무래도 맥시멈 뭐 28년, 30년까지 보는데 이 시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생각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꺾일 수 있는 요 시장에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얘네가 따라오는 시간 대비해서 얘네가 잠식할 수 있는 성장 속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얘네가 뭐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아직까지 3년 보수적으로 3년 요렇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시간 대비하고 얘네가 성장 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점이란 시간 동안 얘네가 따라온다라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시간은 걸릴 텐데 이 3년 동안 시장을 충분히 AI가 엔비디아가 잠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보셨을 때도요. 어제도 3%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이후에 0.09%까지 약간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중요한 거는 이 최고점 부근까지 계속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눌렸던 것들이 계속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 지나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170달러선은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것들이 계속 건강한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뭐 금리 인하 회복세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을 때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단독으로 호재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원래 자리가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자리가 넌 여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나 호재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 잘 공략을 해보시면 또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살펴볼 재료도 참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여기서 9월의 흐름 170달러 선을 지지하니까 180달러 선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180달러 선 반등 포인트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9월에 이런 구간들만 잘 버티면 10월과 11월 무난하게 버텨내면서 180달러 선까지 상승 추세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